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진출판 김이수 지음 고1 책상 위의 동양고전 책입니다. 책의 저자인 동서양 고전 탐험가 김이수 선생님의 소개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1969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특별한 자극이나 충격 없이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는 데 목표를 두고 10대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다. 고교 시절 어려운 책을 즐겨 읽던 친구를 알게 되면서 정신적 자극을 강하게 받아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은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러나 그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전을 읽으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타협점을 찾은 후 동서양 고전 탐험에 몰두하게 된다. 고1 책상 위의 동양 고전은 10대 때 처음 만나는 고전이 매력적이어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고전과 경쾌한 첫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이렇게 어려운 고전을 10대와 소통 가능한 고전 탐험가의 경쾌한 해설로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노자와 친해지면 외롭지 않아 라는 편을 낭독해 봅니다. 고독을 떠올려보자. 고독과 마주한 순간 깊은 허무감에 빠져 마음이 스산해진다. 세상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고 나마저 지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혹은 넓은 우주에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커다란 외로움이 밀려온다. 고독이 깊어갈수록 모든 문제들이 하나로 뭉친다. 나와 나 아닌 것이 대치한다. 고독은 나의 문제지만 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독은 나 아닌 것들, 나를 둘러싼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나 아닌 것, 나를 둘러싼 것, 그것은 바로 세계이다. 고독한 노자를 동양 고전의 원류로 삼는 이유는 그가 세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도라는 것을 내세워 체계적으로 답했기 때문이다. 노자의 답안지는 바로 5천여자, 200자 원고지로 치면 25장에 불과한 도덕경이다. 그렇다면 노자의 고독이란 어떤 모양새일까? 도덕경에는 노자가 자기 자신을 알아 언급하면서 말한 부분이 나온다. 남들이 하는 걱정 나도 따라해보지만 그 모습이 엉성하기 짝이 없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큰 요리상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막루에 올라 봄 구경하는 듯도 하지만 나에게는 한갓 물거품 같은 것, 기쁨도 슬픔도 나타내지 않으니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 같다. 아무 곳에도 얽매여 있지 않으니 돌아갈 자리가 없는 듯도 하다.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나는 참으로 멍청한 사람. 사람들은 똑똑하여 제 자랑을 하지만 혼미한 나는 고독하기만 하구나. 사람들은 모두 분별력이 있고 사리에 밝아 영리하건만 나만 홀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이 우둔하기만 하다. 바다처럼 출렁대며 흔들리고 소리치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그침을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은 다 유능하고 쓸모가 있으나 나만 홀로 둔하고 촌티가 나는구나. 그러나 나만이 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생명의 근원을 귀하게 여기노라. 노자의 도덕경 20장 중에서. 노자도 분명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웃고 즐기면서 봄날 동산에 소풍도 가고 희망 속에서 욕심도 부리며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천재들이 그러하듯 노자가 사는 방식은 남달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의 대명사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관심 분야 외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물론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니라 못 쓴 거였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신과 일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달리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세상과 만물의 이치에 관심이 많았다. 아인슈타인이든 노자든 천재들의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일상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 사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저 너머에 있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노자는 같은 인간이지만 사물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확연히 달랐다. 그래서 고독은 외부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섬세한 천재들의 타고난 본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 고독감이 몰려올 때 회피하지 말고 천재들처럼 저 너머를 떠올리며 사고할 필요가 있다. 혹시 아는가? 내 안의 천재성을 일깨울지 고독이 주는 긍정적 효과이다. 노자의 저 너머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의 근원이다. 도덕경의 원문에서는 생명의 근원을 식모라 표현했다. 먹을 식의 어미모, 음식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생명성이 깃들어 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 중 생명 없는 것은 없다. 모든 생명체들은 다 어머니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식모는 생명의 근원을 뜻한다. 노자는 생명의 근원을 귀하게 여겼다. 아인슈타인이 일상보다 우주의 신비에 더 관심을 가졌듯 노자는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이것이 자연과 우주로 확대되어 그것의 본래 모습, 즉 도를 논하게 된다. 아인슈타인이 관심을 가졌던 우주와 노자가 관심을 가졌던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 의문을 갖는다. 개인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저 너머의 실제는 하나임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마치 바다와 파도가 하나인 것처럼 앞뒤가 다른 동전이 하나를 이루든 말이다. 도 역시 하나의 실제이기 때문에 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서로 구별되는 무수히 많은 실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사람의 눈이 아닌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주는 분명 하나의 실제일 뿐이다. 바다가 큰 파도로 몰아치거나 잔잔한 물결을 만들듯이 실제는 다양한 실체들로 변화한다. 실제하는 현실 세계는 왜 하나일까? 이는 동양사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실제하는 하나의 세계를 동양사상에서 시간적으로 설명한 것이 도이고 공간적으로 설명한 것이 역이며 시공간적으로 설명한 것이 신이다. 도를 길에 비유하는 이유는 절대적 시간성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여러 사람이 걸어 길이 만들어졌다는 경험의 축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해와 달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든 말이다. 하지만 인간은 해와 달을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도는 도이면서 그 도가 아닌 것이 된다. 도, 역, 신의 개념은 동양사상에서 최고 상위 개념이다. 인이예지나 충효 등 다른 개념들의 출발점이 된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로 실제하는 현실 세계를 노자, 공자, 부처 같은 성인들은 오랜 사색의 결과 직관적인 통찰로 파악하였다. 그들의 오랜 사색은 외로움을 껴안고 고독과 맞서 싸우는 고난의 과정이었을 것이다. 외로움의 절정, 고독의 끝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도의 세계이며 객관적 실제인 양자 세계이다. 양자역학, 즉 양자 물리학의 세계는
동양 고전을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이제 우리는 양자 물리학 덕택에 노자의 세계를 이해하기 쉬워졌다. 오늘날 나와 나를 포함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양자 이론이다. 그리고 20세기 양자역학의 발견 이후부터 현대 과학 시대가 시작되었고 진정한 의미의 동서양 사상 통합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양자역학이란 무엇일까? 양자 이론을 통해 볼 경우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나와 내 앞에 있는 책상과 컴퓨터는 각각 별개의 것이다. 나는 집이라는 공간 속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다. 더욱이 나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집과 컴퓨터는 사물이다. 양자 이론이 알려지기 이전까지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를 당연한 실체에 근거한 실체적 사고라 한다. 이는 서양 사상의 출발점으로 바다와 파도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다. 당연하게 여긴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컴퓨터와 마주 앉아 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원자 이하의 양자 세계로 들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컴퓨터와 책상과 나와 집의 구분은 사라진다. 구분이 사라진다고? 그렇다. 우리는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차이는 각 원자가 거느리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는 것뿐이다. 더욱이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가 보면 실체라고 말할 수 없는 유일한 실체, 즉 하나의 실제인 양자 에너지라는 바다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양자 물리학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와 책상과 컴퓨터와 집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의 세계가 된다. 이러한 하나의 세계가 바로 도이고 실제이다. 이를 실제에 근거한 실제적 사고라고 한다. 그런데 노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당시 노자가 살았던 시대에 출연한 제자 백가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제시하는 법칙과 이론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각각의 이론과 법칙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노자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부일까? 이에 대해 노자는 무명천지지시라 답한다. 우리가 이름 붙이지 못하는 것들,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곧 이 세상의 전부이자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름이 지어진 다음에 대상이, 즉 코끼리란 이름이 지어진 뒤 코끼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동양 사상은 서양 사상의 근원 중 하나인 히브리즘에서 이야기하듯 창조주가 세상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 아무런 이름 없는 무명 자체가 세상의 전부라는 것이다. 자체로서 세상의 전부이기에 이를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한다. 여기서 자연이란 우리가 알고 만지고 보고 느끼고 냄새 맡는 자연 및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노자가 말하는 토가 자연이라고 했을 때 이에 따르는 인간의 덕은 무엇일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쿨한 자연에 따라 자연처럼 쿨하게 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쿨하게 살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노자는 무위라고 답했다. 사람들이 오해하듯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개인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연의 관점,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연, 즉 도를 따르는 덕의 모습이 아니라고 노자는 말했다. 예를 들어 거짓위라는 글자는 할위 옆에 사람인 변이 들어가 있다. 사람의 개인적 욕심에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은
모두 거짓 행동이라는 뜻이다. 이는 사람의 모든 행동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에 근거하는 행동은 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예나 지금이나 자연에 따라 산다는 것이 자연 속에서 동물처럼 산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동물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의 사자나 밀림의 호랑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체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준다. 배가 부르거나 안전하면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쿨한 삶이다. 노자의 사상을 계승한 묵자의 제자들은 남의 성을 빼앗기 위해 무력을 키우기보다 자신들의 성을 지킬 힘만 키웠다. 이는 노자의 무의를 실천한 행위이다. 노자가 말하는 무의 자연에서 무의는 덕을 의미하고 자연은 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자의 핵심 사상인 무의 자연을 다르게 표현하면 덕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노자의 도덕경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의의 특징은 무엇일까? 학문을 하면 나날이 할 일이 늘어나고 도를 깨달으면 나날이 할 일이 줄어든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학과 도는 대조되는 말이다. 학은 지식이다. 많은 공부를 하여 다양한 지식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알면 알수록 궁금한 것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는 것일까? 무언가 배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과정은 끊임이 없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책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 또한 얼마나 많은가. 따라서 지식을 얻으려고 학문을 하면 할수록 할 일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런 학문과 대비되는 도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수고로움이 덜어진다. 이러한 지혜를 공자는 일관지도라고 표현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외롭고 고독하다. 그런데 21세기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동양 사상의 대표 주자였던 공자와 맹자보다 노자를 주목하고 그가 남긴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동양 사상에서 노자는 이단하였다. 그런데 2500년의 시간을 훌쩍 넘은 21세기에 사람들은 왜 그를 소환했을까? 현대인들의 고독이 외로운 천재 노자에게 공감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인들의 개인화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현대에 이르러 인간의 가치, 인권에 대한 개념이 개인화에 근거하여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너는 노비의 후손이니 대학에 가선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랬다간 아마 난리가 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도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적인 대우와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가치, 인권에 대한 개념은 20세기에 형성된 것이다. 불과 100여 년 전 신분제가 유지되던 시대에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무했다. 인간의 가치는 신분에 따라 결정되었다. 인간의 운명은 제도, 즉 신분에 의해 결정되었다. 오직 왕과 귀족 같은 신분의 사람들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았다. 평민은 지배층에게는 통치의 대상일 뿐이고 노예는 집이나 땅처럼 소유의 개념이었다. 이런 비인간적인 신분제가 국가가 형성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2500년 동안 인류를 지배해왔다. 또한 현대 이전에 형성된 모든 철학과 사상은 신분제를 기반으로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예를 들어 공자가 주창한 유교는 일종의 정치적 통치 이념이었다. 유교 추종자들은 훌륭한 왕과 귀족들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백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가 말하는 인과 의, 효와 충, 제왕의 도와 군자의 길은 지배층을 구성하는 왕과 귀족들을 위한 이념이었다. 그들에게 일개 필부의 삶이나 그들의 인권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처럼 지배층을 위한 엘리트주의는 왕과 귀족들의 이해와 맞아떨어져 유교 추종자들은 관직에 등용되었다. 이런 시대의 노자는 제왕의 도가 아닌 고독한 인간의 도와 가치를 주장했다. 노자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신분이 아닌 인간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왕이든 노비든 백성이든 모두 똑같은 가치를 타고났으므로 서로 평등하다는 의미였다. 왕과 평범한 사람이 거센 파도 앞에 섰을 때 그들의 행동은 비슷할 것이다. 왕이라고 파도가 비켜가지 않을 것이며 미천한 필부라고 무조건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법은 없다. 거센 파도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왕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자연에 대처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모두 같은 조건을 가졌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가 제왕의 도리를 중히 여길 때 노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겼다. 지배의 대상이 아닌 그들 각자의 삶을 주목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청소부와 국회의원은 무엇이 다를까? 사회적 역할과 직업이 다를 뿐 인간의 가치가 다른 건 아니다. 청소부이기 이전의 인간이므로 삶의 소망과 희로애락이 있다. 허드렛 일을 하고 좋은 집과 차를 못 가졌다고 정치인보다 미천한 인간은 아니다. 이런 의식을 노자는 무려 2500년 전에 주창하였다. 훌륭한 왕이 정치를 잘하면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팽배했던 시대에 개인의 삶과 행복에 주목했다.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 셈이다. 당연히 노자는 지배층에게 배척당했다. 노자는 신분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을 설파했다. 지배층에게는 외면당했지만 노자의 사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고 전승되었다. 그의 사상이 25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것은 인간의 가치에 대해 따뜻한 사랑을 품고 있었고 이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들판에 잡초 취급을 받던 수많은 민초들은 노자의 사상에 위안을 받고 인간이란 무엇인지 배우려고 했다. 세상이 여러 차례 뒤집히면서 힘없던 민초들은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승격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인류 역사에서 신분제에서 벗어나 인간 평등을 강조하게 된 역사는 이제 겨우 첫 장을 넘겼을 뿐이다. 인간 평등을 넘어선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시대가 노자를 다시 소환한 이유이기도 하다. 노자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며 인간은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손에 쥐어진 노자의 답안지를 펼쳐보고 해석하는 일이 남았다. 노자를 만난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늘 외로운 자신의 상황을 쿨하게 인정하는 일이다. 그 옛날의 노자처럼.